AM 1230 K-라디오 방송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한미군 감축될 것인가? 미 의회가 던진 브레이크라고 하는 주제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배치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반도의 안보 그리고 미국의 전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현 주소를 보여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워싱턴 정가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다시금 등장한 키워드가 바로 전략적인 유연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 임기 때도 한국이 방위비 더 내야 한다. 미군은 왜 우리가 다 책임지냐는 발언을 수시로 해왔었고 또 이번에도 다시금 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이 규모가 지난 수십 년간의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이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이라는 기조를 앞세우면서 전 세계의 미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면서 감축론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의회가 딱 브레이크 제동을 걸고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방하원군사위원회에서 2026 회계년도의 국방수권법인 NDAA 수정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 안에는 주한미군 28,500명 규모 유지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초안에는 빠졌었던 내용인데 조 윌슨 하원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서 다시 들어갔고 또 구두 투표로 가결이 됐고요. 또 같은 시기에 상원군사위원회도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은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빼거나 줄일 수 없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를 의회에서 만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NDAA가 아직 최종 법안은 아닙니다.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시킨 뒤에 서로 다른 내용들을 조율을 해서 단일안을 만든 뒤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절차들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이런 감축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재정 문제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미국이 왜 남의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느냐는 주장을 해왔었고 현재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9천억 달러의 규모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 지출 확대 그리고 재정 적자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동맹은 유지하되 비용은 줄이자는 그 압력이 워싱턴의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축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본다면 중국의 견제 전략의 변화가 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점점 분산형 태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하는 대신에 여러 지역에 소규모의 전력과 기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재정 절감이나 전략적인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카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지금 주한미군 감축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을 막기 위한 병력 아니라 또 한미 동맹의 상징이기도 하고 동북아에서의 안보 균형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모가 축소된다면 북한이 오판할 위험도 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의 외교적인 공세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일본과의 방위비나 무장 균형에
행정의 문제 등이 복잡한 안보 계산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 문제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미군이 감축이 되면 전작권의 그 전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연대별로 주한미군의 현황이 어땠는지도 한번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에는 탈냉전기의 조정기로서 전환체계가 되고 있었고 그때의 주한미군의 병력 비율은 1990년을 기준으로서 주한미군 전체가 약 41,34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치의 구조가 DMZ 인근 지역 그리고 용산 등의 그 수도권, 오산, 군산의 공군기지, 또 대구, 진해, 해군 등으로서 다수의 기지가 분산 배치되고 있었던 90년대의 주한미군의 현황이 됩니다. 거기에 특징은 냉전 종식 후에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 전방 집중 배치가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게 1990년대 주한미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서 전략적인 유연성의 감축기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의 주한미군의 가장 많은 감축을 보여준 시기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력의 규모가 2004년에 약 4만 840명에서 2005년 3만 983명, 약 한 10,000명 이상이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 안에 주한미군이 빠지게 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게 바로 그때가 되고 있었고 배치의 개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용산의 기지가 축소가 되고 주한미군이 그동안은 전진 배치가 되어 있었던 그 배치의 형태가 주한미군의 남하를 추진하는 모습으로서 달라지게 됐고 또 2005년 이후에 기지가 각각 통폐합을 하면서 캠프하우즈나 캠프시어스 등의 일부 기지가 한국으로 반환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게 2000년대, 2004, 5년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기지의 재편 계획이 있었고 오산이나 캠프 험프리스, 평택이죠.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서 집약되는 모습이 2000년대에 있었고 그러다가 2010년대입니다. 2010년대에는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역할의 변환기가 있었던 게 2010년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병력의 유지는 이미 2005년에 약 3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때부터 병력의 유지가 2만 8천에서 3만 명 사이를 유지하는 때로서 다가오게 됐고 2만 8,500이라는 숫자는 앞서서 전해드린 그 하원에서 결정하고 있는 그 숫자죠. 2만 8,500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 병력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그 숫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의 2010년대의 주한미군의 특징,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 캐릭터를 본다면 중앙화의 완료가 되고 있었던 시기이고 2018년 용산에서 평택 그 캠프 험프리스로 그 이동이 완료가 됐고 또 주요 요충지가 험프리스, 오산, 대구 쪽에 집중되고 DMZ 인접기지로서는 폐쇄되거나 이전이 됐고 기능의 변화가 또 가족 동반의 복무가 확대됐고 또 기지의 기반 시설의 현대화의 모습이 있었던 게 바로 그 시기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대입니다. 지금이 이제 2025년이 되고 있고요. 전략 분기점에 이르고 있는 시기로서 우리가 조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병력의 규모는 현재까지도 약 28,500이라는 숫자를 유지하면서 201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숫자가 되고 있고요. 전략적인 역할의 변화가 되고 있다면 북한의 억지 역할을 유지를 하고 인도태평양의 전략 속 안에서 중국의 대응 임무를 추가하고 있는 게 지금의 주한미군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의 구조는 중부의 허브, 평택의 험프리스나 오산이 되고요. 또 남부 허브는 대구나 진해 등으로 배치가 되겠고 또 DMZ 인근 기지는 축소 폐쇄가 완료된 시기로서 우리가 다가오는 주한미군의 모습을 그 연대별로도 함께 좀 브리프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치 변화를 좀 요약해보면 90년대 쪽에서는 4만 1,000여 명의 배치 병력이 있었고 DMZ나 수도권 중심의 분산으로서 전방을 집중했
발생했다면 2000년대 이후로 3만여 명으로 축소가 됐고 또 남부 쪽으로 집약이 되면서 기지가 통폐합되고 기동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또 2010년대 이후로서는 그 이후로서 28,500이라는 숫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평택이나 대구 중심의 집약, 현대화, 안정적인 유지 그리고 전략적인 유연성을 확대하면서 허브 체제로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주한미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후방으로 또 분산해서 집중으로 그 구조가 개편이 되고 또 기지 통합을 통해서 관리를 효율하게 하고 주거나 복지 환경도 개선이 되고 전략적인 유연성도 확보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작전에 대응하고 중국의 견제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게 지금의 주한미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병력 규모는 냉전 이후부터 감축되어 왔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주한미군의 감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또 트럼프의 선택은 어떨 것인지를 향후에 지켜보게 되는 것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NDAA는 법적인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회의 움직임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신호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행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막거나 정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으로서 의회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다수 의회 간에서도 약간의 거리가 있고 트럼프식 외교가 종종 동맹보다는 거래를 중시해 왔지만 의회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동맹은 전략자산이다라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게 될 새로운 국방 전략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가 관건이 되고 있고 만약 주한미군 감축이 공식화된다면 의회와의 갈등이 또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8월에 있게 될 일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주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동맹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어디에 얼마 동안 주둔하느냐로 증명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병력 숫자의 문제뿐 아니고 또 한미 동맹의 신뢰, 동북아에서의 안정, 나아가서 평화 질서와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슈가 됩니다.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또 한국이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국의 발표 또 양국의 외교 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